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10편에 해당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30장이 되겠는데 경제 안정화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을 볼 거예요. 우리 거시경제학에서는요 크게 시장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을 신뢰하는 고전학파가 있고요. 그 고전학파가 이제 옛날 고전학파는 좀 얘기하기 뭐해서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은 좀 그래서 우리가 신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시경제학의 시작은요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거시경제학이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가 가격이 작동하지 못하고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니야, 기존의 고전학파 계통을 이어받아서 통화주의라든가 아니면 새고전학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냥 정부가 그냥 개입하지 마라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학파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케인즈학파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케인즈학파 K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둘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 논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화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물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거에 또 반박해 가지고 또 새 케인즈학파의 후세들이 또 어떤 경기 변동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케인즈라는 학자가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1936년도에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집약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이제 시작을 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9년서부터 36년에 끝난 대공황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한 게 일반 이론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존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요, 옛날 경제학자들은요, 잠깐 일시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일시적인 실업 같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당시같이 극심하고 지속적인 실업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케인즈가 뭐다? 맞아요. 고전학파는 왜냐면 보이지 않는 손에 가격이 잘 작동되니까 지속적인 실업이나 경기 침체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봤는데, 케인즈는 야 무슨 소리, 가격 다 망가졌구만, 보이지 않는 손 진짜 안 보이는구만 해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그걸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서야 되고, 그 누군가가 나서는 게 정부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 게 케인즈의 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케인즈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여서 경제가 안정화 정책 수준으로 가게 되면서 야 이제 싸우지 마. 이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랑 어떻게 보면 결이 달라요. 고전학파는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면서 뭔가 좀 먼 기간, 장기라고 볼 수 있고요. 케인즈는 약간 단타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케인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둘을 그래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등장하게 된 게 신고전파 종합, 네오클래시컬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좀 더 설명력이 있는 적합성을 갖게 되는 것은 케인즈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장기에 좀 더 적합성을 갖고 있는 것은 고전학파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냥 단기에는 케인즈학파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고 장기에는 고전학파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경제학의 거장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뭔가 이게 얘기가 학문이 좀 재미가 있거든. 뭐 이게 싸움하는 구경 비슷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언급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는 뭐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현실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책을 내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전학파 종합 여기서도요 케인즈 이론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대공황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케인즈를 중심으로 해서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전학파 관련된 통화주의나 이런 쪽은 이제 케인즈학파 이쪽에서 야 그래 이름 고전학파 붙여줄게. 근데 신 이렇게 한 거니까 옛날 고전파는 다르다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튼
통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기존의 경제학자 고전학파에서는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에 봤죠. 케인즈 학파는 아니다. 수요가 중요하다.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거다. 경기 침체의 원인은 수요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고요. 자,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그럼 경기 침체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하더니 수요를 진작시키면 된다. 그게 바로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라고 하면 이거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그럼 이 수요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지난번에 봤어요. Y는 수요라고 하면 C, I, G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개방경제하에서 순수출 이렇게 되는 것도 수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요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렇게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거 어떻게 돼요?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우리 봤잖아.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돈이 유동성이 풍부해져 가지고요.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게 투자로 연결이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돈을 풀게 되면 투자가 또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아무튼 총수요 구성 요소인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총수요를 지나치게 증가시키게 된 다음에 나중에 경기가 과열되면 반대로 총수요를 줄이면 돼. 그래서 총수요를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케인즈는요 파인 튜닝이라고 해. 파인이 이제 좋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세하게라는 미미하게 하는 그 세세한 그런 뜻이죠. 그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온도계 조절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을 특히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방향은 뭐 좀 쉽긴 한데 강도가 이제 파인 튜닝의 핵심이 되는 거죠. 강도를 잘 조정해 가지고 경제를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정책. 그게 총수요 관리 정책이자 또 미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실업과 물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는요, 보통 이제 상충 관계에 직면하고 있어요. 경제가 침체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은요, 물가는 이렇게 좀 낮은 물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상충 관계가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총수요를 확장하는 정책, 요거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는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실업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정책을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긴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가지고 국민소득과 물가를 컨트롤하게 되는데 언제 이 총수요 관리 정책에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이 결론입니다. 총공급 곡선, AS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총공급 곡선이라고 하면은요. AS, Aggregate Supply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gregate가 이제 더했다는 거잖아요. Aggregate Supply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총수요는 Aggregate Demand 곡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정책 효과가 커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총수요를 증가시킨 거야. 언제 총수요가 증가합니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이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죠. 아니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점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균형점이 이렇게 갔죠. 자, 물가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총수요 확장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이런 효과가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져요. 이거 좀 파란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녹색이죠. 녹색으로 할까요? 자, 총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균형점이 여기서요.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게 되는데 기울기가 가파르면 어떻게 돼? 이것처럼 가파른 기울기, 가파예요. 가파른 기울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국민소득은 조금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요. 여기요. 완만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완만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하고 물가는 맞아요. 조금 증가합니다. 자, 더 나가서요.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AS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국민소득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수평이면 여기가 A라고 할게요. 여기는 B라 그러고요. 여기는 C라 그러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총 공급 곡선이 이게 수직이라고 할게요. 수직. AS가 수직. 네,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D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총수요가 우측 이동했는데 AS 곡선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얼마나 이동하는가, 물가가 얼마나 이동하는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 목적은 뭐냐면 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게 목적이거든.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증가합니까? 맞아요. AS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물가는 조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요.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될수록 정책 효과, 어떤 정책 효과? 총수요 관리 정책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효과가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뭐가 많이 변하면 효과가 크냐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할수록 효과가 큰 거야. 저기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효과, 그거는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는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할 때를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필립스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필립스 곡선이 우리가 많은 얘기를 여기 담을 수 있는데 영국의 경제학자예요. 뉴질랜드 태생의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라는 학자가 영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실업률을 놓게 되었고요.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이렇게 해서 놓게 되었고 당시만 해도 이제 물가라는 커다란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여기다 놨어요. 노동자들의 명목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걸 봤는데 이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3포도를 찍어봤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보이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필립스 커브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실업률이 높은 상황은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에.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으면서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언제? 경기가 침체될 때 주로 그렇게 되겠죠. 경기가 침체 시. 자, 그리고요.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과열된 상황입니다. 호황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좋은 상황이야. 그러면 실업률이 좀 낮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임금이 상승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만약에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가 마이너스인 건데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요. 필립스는 원래 명목임금 상승률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프리드만과 펠프스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그 실업률로 더 발전시켜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로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놓게 돼요. 요거보단 이게 좀 더 일반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로 나타내는데 이게 주로 이제 우하향하는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 경제 필립스 곡선도 약간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결국 이게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필립스 곡선이 AS 곡선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었어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때는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요. 실업률은요, 높고요. 물가 상승률은 뭐 P라고 쓸게요. 그냥 P. 물가 상승률은 이게 낮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Y랑
여기 나와 있는 이거와의 관계, 이게 똑같이 어떤 곡선을 나타내냐면 AS 곡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똑같고요. 기울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져요. 필립스 곡선은 뭐다? 얘랑 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상승률로 해서 이제 변화율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물가와의 관계가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AS 곡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요. 경제가 부양되는 거야. 그때 실업률은 떨어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이 얘기는 뭐라고? 맞아요. 경기 침체가 총수요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 나타내는 게 바로 그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간 중에서 경기 변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수요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실업률을 놓고요.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놨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의 곡선을 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디맨드 측면에서 쇼크가 왔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총수요를 구성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여기 순수출. 이게 우리 많이 암기했잖아요. 이제 익숙해졌겠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소비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투자가 변한다거나 이제 정부가 이제 갑자기 쇼크를 주진 않겠죠. 물론 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부는 일부러 뺐고요. 외생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출 갑자기 무역 전쟁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껴가지고 수출이 잘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돼.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저기 나와 있는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곡선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AD라고 써도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수요 충격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것은요. 바로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원론이다 보니까 식을 써서 설명하게 되면 조금 더 쉽거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만 요 정도로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급이라는 것은 생산과 관련된 겁니다. 생산 또 관련된 생산 아니면 기술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생산성 이런 거. 아니면 노동시장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시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거니까 노동과 자본과 관련된 얘기가 바로 여기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플라이 측면에서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기술 변화라든가 노사 분규 또는 원자재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총 공급 곡선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에 플러스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필립스 곡선이 제대로 성립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요 측면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기억나십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실업률이 낮으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여긴 실업률이 높으면서 물가가 낮은 경우니까 이걸 그림으로 살짝 그려볼게요. 다시. 그럼 AS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라니까요. AS가. 여기가 이제 물가고요. 여기가 국민소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엄밀하게 동태적으로 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경제가 침체되면 이게 이렇게 이동한다 할게요. 그럼 물가가 하락하면서 Y는 줄어들고요.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뭐야? 실업률은 증가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물가는 하락했다? 그러니까 그게 경기 침체 상황이 뭐야? 여기죠, 여기. 1963년 이때 실업률은 높으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총수요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뭘 뜻하냐면 맞아요. 케인즈의 어떤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수요 측면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네, 이게 국민소득이 증가했어요. 이건 실업률이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업률이 떨어져요. 그럼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돼? 필립스 곡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파이라고 쓸게요. 물가 상승률. 이걸 동태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파이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니 이걸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실업률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여러분 오일 쇼크 같은 원자재 가격에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균형점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물가는 올라갔어요. 물가는 올라갔는데 국민소득까지 같이 감소했어. 여러분 국민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실업률은. 그렇죠. 실업률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립스 곡선 얘기할 때는 우하향하는 관계가 여기 물가가 상승할 때는 실업률이 감소해야 되는데 실업률이 같이 증가했어. 그럼 이게 아니잖아.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물가가 상승할 때 실업률이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필립스 곡선이 깨져요.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오일 쇼크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요. 필립스 곡선이 형태가 우하향한다라는 게 깨져요. 우하향이 깨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필립스 곡선이 등장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요거 나타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기울기는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수요 충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실업률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요. 물가만 상승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이 닮았다는 거 기억나세요? 다시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총수요 곡선이 이제 변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릴까요? 지저분해지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총수요 곡선이 있어요. 총수요 곡선이 있고 되셨죠? AS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균형점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X축에 Y축에 어떤 변수인가 잘 보셔야 돼요. Y랑 P라고 쓸게요. 동태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상승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랬을 때요. 만약에 총수요가 변화했다라고 해볼게요.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AS 곡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게 되면은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생겨요. 물가도 좀 올라가지만.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AS 곡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AS 곡선이 수직이면 수직 이렇게 되면 네, 수직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얘기로 이렇게 가게 된다니까. 그러면 국민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고요. 여기 어떻게 돼? 물가만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S 곡선의 형태랑 필립스 곡선의 형태랑 우리가 닮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극단적으로 가파르다 못해서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수요 측면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없다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가게 되는 거잖아. 수직일수록. 그러면 물가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물가만 큰 폭으로 변동하게 돼요. 그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 역시 기울기가 가파른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AS 곡선하고요. 필립스 곡선하고요. 플러스냐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지 기울기는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AS 곡선이 우상향인데 완만하게 우상향하면 얘도 완만해지고 AS가 수직에 가까우면 필립스 곡선도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라든가 물가 상승률하고요. 실업률과의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관계를 알게 되었다.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정도 이런 걸 알게 됐다라고 하면 아니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에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다 빈칸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실업률이야, 실업률. U, unemployment rate이고요. 물가 상승률 파이라고 쓸게요. P라고 써도 돼요, P라고. 근데 파이라고 쓸게 파이가 더 정확한 거니까. 자,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이렇게 수직에 가깝고 이렇게 우하향하고
수평에 가깝다라고 할게요. 필립스 커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경제가 지금 실업률이 되게 높아가지고요. 실업률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경제 상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요. 그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만큼만 올라가도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에 있다 합시다. B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이만큼 올려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돼? 이거 뭐야? C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이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필립스 곡선의 형태가 기울기가 수직에 가깝냐 수평이냐 아니면은 우하형하냐 그게 기울기 완만하냐 그게 정부 정책에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케인즈 전성시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케인즈가 대세였던 1950년대에서는요. 지속적인 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케인즈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경제가 우리 전에 봤잖아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때 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으면은 경기 부양 정책을 써서 이거를 밑에서 좀 올리게 되고요.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으면 이걸 좀 낮추는 방법을 써가지고요. 좀 긴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파인 튜닝 하게 되는 재정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경기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데 또 거시계량 무형, 당시 이제 컴퓨터라든가 계산기라든가 수학적인 모델, 또 수학의 천재들이 경제학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학과 통계학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행태 같은 것들이 막 그렇게까지 막 변화무쌍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전에 봤던 소비 함수, 투자 함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쫙 예측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현실 설명력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때는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 학파의 전성시대가 됐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율주행차가 있고요. 사람이 수동으로 운전하는 거. 앞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알아서 AI가 해주는 시대가 오겠죠. 그냥 삐 하고 이제 차 안에서는 우리가 운전사가 있는 거랑 비슷하게 될 수 있는데 어느 게 낫냐라고 했을 때 케인즈는 야 자율주행 전자동 하는 거 나 그거 못 믿겠어. 아직까지 그 기술도 완벽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보고 내가 카레이서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할 거야. 그게 이제 케인즈야. 근데 통화주의자는 케인즈가 이제 사람의 감정, 손 이걸 하다 보니까 야, 너 말이야 핸들 같은 거 미세하게 조정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총싸움 하는 거나 뭐 축구 게임이나 뭐 이렇게 게임 하거나 스타크래프트나 이거 하면 마우스로 하는데 컴퓨터가 뭐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해 놨겠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미세하게 프로게이머가 조정하는 거 야, 그거 가능한가? 이게 의문스럽다는 거야. 네가 컴퓨터보다 잘하겠어? AI보다 알파고보다 이세돌이 바둑을 더 잘 두겠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개입하는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통화주의 학파는 뭘 주장하냐면 장기 필립스 곡선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이건 단기에서만 잠깐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장기에는 이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수직이 된다. 그래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물가에만 영향 미치고 자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실업률이고 물가 상승률인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장기의 필립스 커브 L이 이제 롱런이에요. LPC 뭐 이런 거예요. 롱런 필립스 커브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야 실업률은 줄이거나 낮출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우리 실업률, 우리 실업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런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스러운 실업률, 자연스레 발생하는 실업률. 여러분 우리가 완전 고용됐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100% 취업을 다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아직 직장을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잠깐 실업 상태에 있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지. 아니 하루가 24시간 있다고 우리 GDP 할 때 했었는데 24시간 있다고 24시간 공부 안 하면 그건 낭비야? 아니지.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좀 어느 정도 머리가 쉬는 시간 이런 거 빼고 기계도 마찬가지지. 이 전자칠판도 막 하루 종일 1년 내내 틀면 이게 터지고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과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한 산출할 수 있는 양을 완전 고용화에서의 산출량이에요. 실업률도 마찬가지야. 북한 같은 데는 실업률이 빵이지. 북한 같은 데는 누가 실업자다. 그럼 김정은이 다 취업시켜줘요. 근데 아우짓 한강에서 석탄 캐라고 한다니까? 그거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나 직장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질 때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직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자연스레 좀 더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나은 거라고요. 그래서 프리드만이라는 통화주의 학파들은 뭐라 그랬냐면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장기의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될 때 물가에는 변화가 없고 물가는 변화하지만 여기 실업률은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밑으로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선의 모양을 갖게 되고요. 경제 안정화 정책이 여기서는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목표는 실업률을 줄이는 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S 곡선이 수직이야. 요거 AS 곡선하고 닮았다고 그랬죠. AS 곡선이 수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안 그려도 되죠. AS 곡선이 만약에 수직이면 그러면서 그리네. 장기 AS 곡선이 수직이면 여기가 국민소득이고 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서요. 총수요를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할게요. 그럼 총수요를 변화시킬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는 올라가는데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변함이 없네요. 그게 자연 실업률 하에서의 바로 국민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자, 통화주의자의 주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연 실업률 가설. 장기 필립스 곡선, 장기 AS 곡선 수직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그래, 네 정책이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몰라. 그런데 장기에는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요. 정부의 총수요 확장 정책이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확장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를 부양시켜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GDP를 증가시키려는 그 정책이 실업을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업률 감소를 위한 총수요 확장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명목임금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실질임금이 하락해. 그래서 고용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요. 장기 필립스 곡선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수직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다. 요거 논리는 이와 다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통화주의 고전학파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또 케인작파가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거시경제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을 요구해요. 인상을. 그렇잖아. 아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알다시피 임금을 2배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실질소득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내가 명목소득이 1,000원을 받는다니까 명목소득이 뭐 이거를 소득이라 할게요. 화폐로 나타낸 소득이니까 명목소득이라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상품의 가격이 물가가 가격이라고 쓸게요. 100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의 실질임금, 실질소득은 어떻게 돼요? 실질소득은 사과의 개수로 나타낸 소득이라니까 실질소득은 사과 10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올라갔어. 물가가 200원 올라가면 나의 명목소득은 가만히 있으면 실질소득은 5로 하락한 거라니까
실질 임금이 하락한 거예요. 실질 소득이 하락한 거야. 그럼 당연히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나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건 현실에서 그렇지. 경영자 측에서는 야 니네 하는 것도 없으면서 더 달라고 하는 거잖아. 노동자들은 아니야 야 물가 상승은 우리가 생산성이 올라간 만큼 받을 만큼 내가 달라고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맨날 싸움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론상 보면 물가가 능력은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니까 실질 소득을 10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전과 똑같지 이거요. 소득을 2,000원으로 이렇게 물가 2배 올라간 만큼 2배 올려주면 실질 소득은 불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질임금 하락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10에서 10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장기에서 명목임금이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게 되면 고용은 다시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선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증가하지 않고 이전 수준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 이건 뭐다? 맞아요. 정부의 이렇게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물가만 올라가게 만들고요. 국민소득이나 실질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실업률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수직선에 장기 필립스 곡선이 도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 어려운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결론만 암기하시면 돼. 장기 필립스 곡선은 LPC는 이렇게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이게 숏런이에요. 단기 필립스 커브까지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나중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할 건데 A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을 만약에 부양 정책을 써서요 B로 가게 되면 그러면 물가는 약간 올라가지만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실질임금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해가지고요. 다시 실질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다시 고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다시 증가하고 그러니까 얘가 수직으로 가게 돼서 궁극적으로 A에서 D로 가는 물가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다.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그 임플리케이션이에요.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 자연 실업률 가설은 통화주의 주장이에요. 통화주의 학파는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되고요. 수직이 되고요. 수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물가만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무력해 이렇게요. 언제? 장기에 장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명목임금이 왜 즉각 상승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봤을 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앞에서 본 것처럼 뭐냐면 여기 볼게요. 자,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명목임금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실질임금이 하락해서 고용이 증가한단 말입니다. 이게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거야. 근데 고전 학파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명목임금이 왜 그대로야. 올라가지 이렇게. 그래서 명목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임금이 그대로니까 고용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명목임금이 즉각 올라가냐? 그걸 한번 살펴봤더니 즉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요. 명목임금이 즉각 상승하게 되면은 필립스 곡선 수직이야. 수직이면은 인플레이션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해요. 근데 현실에서 보니까 명목임금이 즉각 반영이 안 돼. 그러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 아니라 우하향한다는 것이고 정부가 실업률을 낮출 수 있어요.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로자들이 현실에서요 잘 모르는 거야. 띨띨한 거야. 물가가 2배 올라갔는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좀 옛날이죠. 50년대 60년대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업이라든가 정부의 높은 관료에 해당하거나 기업의 높은 임원들 되는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정보가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로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물가 상승이 얼마인가 그거에 의해서 기초해가지고 예상을 하니까 자꾸 틀려. 그래서 틀리는데 점차 1970년대, 80년대 가면서 정보도 많아지면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 우리가 예상을 해요.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까 예상을 해요. 근데 그게 실제 물가 상승률하고요.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게 되면 명목임금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게 돼요. 그 결과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의 미세 조정 가능성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약간 정신이 헷갈리죠? 이거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장기 필립스 곡선이 이게 수직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수직이다라고 하면 AS 곡선이 수직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AS가 수직이면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요. AS가 만약에 수직이 아니고 우상향이면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립스 곡선과 똑같다니까. 그래서 AS 곡선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어떤 미세 조정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다? 그럼 의미 없어요. 이렇게 되고 장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이다? 그럼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언제 수직입니까? 바로바로 명목임금이 물가 올라갔을 때 즉각 반영되면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즉각 반영이 안 되면 노동자들이 잘 모르면 그때는 우하향, AS가 우상향 해가지고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폐 수량설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전통적인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은요. 이게 화폐 수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돈을 얼마나 풀어야 돼? 그런 거와 관련된 고전학파의 전통적인 이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화량하고요. 명목국민소득이야. 명목국민소득. 우리가 명목국민소득은 우리가 화폐로 나타낸 국민소득이에요. 화폐로 나타낸 노미널이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화폐로 나타낸 이 뜻이야. 나타낸 국민소득 이렇게요. 돈, 나 월급 뭐 1년에 연봉 3천 받아 3천만 원 1원짜리 3천만 개 받는 거예요. 뭐 1억 원이다 이런 거 하면 다 그게 화폐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통화량과 명목국민소득 사이에 플러스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에 있다. 이 고전학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적이니까 그때만 해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쉽지 않은 건데 뭐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자발적 실험은 없고요. 자발적 실험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봤더니 돈을 찍었어.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통화량을 증가시켰더니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통화량을 증가시켰더니 물가가 상승해서요. 두 개 간에는 플러스 관계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밝혀내냈습니다. 아시겠죠? 고전학파 경제학의 주요한 화폐 이론이 된 게 바로 전통적인 화폐 수량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관계를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교환과 관련된 방정식, 이퀘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MV는 PQ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는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은 우리가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전통적인 교환 방정식 총 거래량을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이거를 GDP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잠깐 쓸게요. 그래서 MV는 PY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걸 이제 우리가 주요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얘가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 이렇게 되고요. P는 뭐라고요? 물가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V가 유통속도예요. velocity 해서 V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화폐 유통속도예요.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에 화폐 1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한 단위가 얼마 동안이나 거래에 사용을 되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빠르게 돌면은 우리가 식당이 있어요. 식당 생각해봐. 식당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100명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식당이야. 근데 점심에 한 끼씩 팔았어. 그럼 100그릇의 갈비탕을 판 거야. 근데 여기 식당은 조그매요. 이렇게 1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회전율이 되게 빠른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나가고 빨리 들어오고 빨리 저기 앉으세요. 막 이게 정신없는 거야.
그 10명이 휙 나가고 10명이 또 들어오고 아니면 4, 5명 계속 돼요. 그래서 회전을 10번 했습니다. 이 10회전을 한 거야. 이거는요, 100명이 그냥 한 번만 식사를 한 번 한 거야. 1회전만 한 거야. 이해가시죠? 근데 갈비탕을 몇 그릇 팔았습니까? 얘는 100명을 한꺼번에 한 번씩만 팔고 점심시간 끝나니까 끝 100그릇 팔았고 얘도 100그릇 팔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전에 얘기했죠. 화폐가 얼마나 공급되었습니까? 이걸 나타내려고 할 때는요. 실제 통화량이 증가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가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몇 번 회전했는가인데 이게 바로 우리는 유통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럼 이 화폐 유통속도는 M을 밑으로 내려보내서요. 이렇게 M분의 PY, PQ 우리 앞에 걸로 가져와서 그냥 Q를 그냥 써놨는데 이렇게 해서 화폐 유통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명목국민소득이 총거래액의 우선 대리변수라는 거 뭐냐. 여기서 Y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Y로 그냥 보세요. 원래 이제 전통적인 거를 그냥 유지하려고 Q라고 썼는데 우리는 주로 Y를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쓰고 어떤 명목국민소득은 바로 뭐냐면 실질국민소득. 이거는 실질국민소득이야. 그래서 P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명목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우리 GDP 할 때 우리가 했었잖아. 명목과 실질 변수 했었죠. 요거는 실질 국민소득이다. 이렇게요. 아니, 한 국가가 생산한 전체 총 시장 가치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노트북과 사과랑 이런 걸 생산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노트북과 사과를 더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니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아니 노트북 하나랑 사과 하나랑 이거 어떻게 합쳐?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바꿔서 나타내게 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명목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야, 너 연봉 뭐로 받을래? 나 1원짜리 3천만 개 받을래?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 나 노트북 그냥 100만 원짜리 만 30개 받을래? 그러면 노트북을 30개로 받는 거야. 뭐 그게 이제 화폐랑 나의 소득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가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휙휙휙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예전만 해도요 이제 뭐 우리 옛날 경제학자들의 했던 뭐 1800년대 뭐 이런데 1900년대 전 이때만 해도요 그냥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게 없어. 농경시대고 하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 모레고 뭐 똑같아 하루하루 사는 게 똑같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돈 같은 것도 하루에 그냥 내가 쓰는 돈도 일정해. 뭐 요즘 같이 막 투자를 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거래를 위해서 내가 그냥 돈 아침에 식사 집에서 하고 점심 저녁 밖에서 먹고 뭐 그냥 그런 거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쓰는 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씀씀이도 변화가 느리고 하니까 유통 속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느렸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해도 뭐 그냥 뭐 그럴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얘기하는 명목국민소득이라 했죠. Q 대신 우리가 Y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하셔도 돼. 자, P가 붙기 전에 이 Y를요 우리가 실질국민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P가 붙으면 가격, 화폐, 물가, 가격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화폐 단위로 나타낸 명목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요 유통속도는 일정하잖아.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풀었어.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어떻게 됩니까? PY인 명목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통화량과 명목국민소득 사이에 플러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명목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요. 우리 이건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명목국민소득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명목국민소득의 변화율은 저거 P와 Y로 돼 있으니까 그걸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명목국민소득 이걸 하나로 묶어요. 얘가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명목국민소득의 증가율은 변화율은 이렇게 하면은 자,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 더하기 국민소득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소득 변화율 아시겠죠? 그래서 은근히 요거 계산 문제로 할 때 많이 나오니까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요. 실질 국민소득은 우리가 고전학파일 때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이잖아. 그래서 전통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고전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민소득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유통속도는 일정하죠. 국민소득도 일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통화량을 증가시키잖아요. M을 증가시키면 뭐가 변해? 얘는 아예 안 변하고요. Y도 안 변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P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이렇게 물가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통화량과 물가 사이에는 그래서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P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옛날 전통적인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인데 이게 새로운 신화폐 수량설이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앞에 신자가 붙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전학파의 화폐 유통 속도의 가정에 대해서 이게 고정돼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돈이 도는 속도가 그냥 일정해요. 그냥 패턴도 똑같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화폐 유통 속도는요. 뭔가 변해.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거래 관습 이런 거에 의해서 유통 속도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신화폐 수량설은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다시요. 전통적인 화폐 수량설에 나와 있는 거를요. 조금 더 팬시하게 만들었고요. MV는 PY에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V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 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V가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 플러스라고 머릿속에 암기해주세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돈을 막 은행에 넣었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유통 속도가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유통 속도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었는데 70년대 후반 되면서 다양한 금융 자산이 도입되면서 유통 속도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또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게 시험에 가끔 자주 나오는데 플러스 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신화폐 수량설은 뭐다? 맞아요. 앞에 얘기했던 전통적 화폐 수량설은 좀 더 볼까요? 유통 속도도 고정돼 있고요. 완전 고용하에서 국민소득도 완전히 다 고정돼 있는데 여기서는요. 유통 속도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고요. 얘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완전 고용 소득으로 가긴 하지만 단계도 뭐 좀 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유통 속도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칙에 의한 경제 정책이라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준칙, 룰이 있어요. 룰, 원칙이 있는 거야.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재량적 정책이라 했는데 이 재량적 정책이라는 게 케인작파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부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재량적 재정 정책 이렇게 되는데요. 준칙이다라고 하면 룰이 있는 거예요. 룰. 특히 K% 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K% 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이 돈이 풀 때 어떤 K% 룰에 맞춰서 돈을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준칙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정책 운영 방식을 정해놓는 거야. 정책 운영 방식을 정해놓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변하더라도 그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고수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하겠어. 룰을 정하면 룰을 지켜야지. 자, 그때는 그런데 지금 야 상황이 바뀐 만큼 룰도 바꾸자. 이러면은 좀 애매하다는 거. 어느 거에 동의하십니까? 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야 룰은 필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해야지. 이게 약간 케인작파고 야 무슨 소리 준칙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자, 물론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적극적인 정책과 소극적인 정책 반드시 매칭되진 않습니다. 소극적인 정책이 준칙에 의한 것이고 그때그때 정책을 하는 적극적인 게 재량 정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칙에 의한 거다라고 할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준칙에 의한 정책이 반드시 소극적인 정책에 속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준칙이긴 준칙인데 야 나는 말이야 통화량을 매년 3%씩 통화량을 증가시키겠어. 앞뒤가 그냥 꽉 막힌 거야. 무조건 나는 3%.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루에 5시간씩 무조건 책을 보겠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막 5시간만 하는 거야. 재량은 뭐야 재량은? 그냥 자기만 내키는 대로 그냥 아유 오늘은 날씨가 춥네. 공부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덥네. 공부 안 해. 아니 그럼 계속 안 하나? 아무튼 뭐 그렇게 자기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는 거고 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준칙 중에서 소극적 정책이다라고 하면 난 무조건 5시간 무조건 해야 돼. 몸이 아파도 뭐 5시간 하고 아니 3시간 할까요? 3시간 하고 막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요. 이거는 이제 소극적 준칙이고 소극적인 준칙에 의한 것이고요. 적극적인 준칙이다라고 하면은 3시간은 너무한가? 아무튼 3%라는 걸 정해놓고요. 상황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두는 거예요. 플렉서빌리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오늘은 좀 공부가 잘 되는 걸 1시간 더 할까? 오케이 그 정도. 근데 경제가 공부가 잘 되니까 1시간 더 할까 이거고 오늘은 머리에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열도 정하는 거지. 온도가 뭐 37점 몇 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좀 1시간 덜 하고 그 정도까지 아니면 참을만해 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원칙이 있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씩 변화가 가능한 거야. 이거는 적극적 준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준칙. 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적극적 정책이 재량, 소극적이 준칙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딱 세팅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세고전학파 경작인데요. 뉴 클래시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 우리 앞에서 봤었어요. 신고전파 종합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요. 네오를 써요. 네오가 이제 뉴보다 약간 올드한 맛이 나는 영어 표현 있잖아요. 네오 클래시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뉴라는 말을 썼어요. 세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고전학파는요. 고전학파를 계승하게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임금과 물가가 신축적인 조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경제가 항상 시장이 잘 작동되는 거예요. 가격이 잘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고전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시경작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전학파죠. 그래서 미시경작의 튼튼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다 거시경제를 집어넣게 됐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그럼 미시를 거시를 확대한 것밖에 없네요. 약간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게 된 게 여기요. 세자에 들어가 있는 건데 미시에 기초한 이게 이제 사실 또 세자에 들어가 있어요. 미시에서 우리가 기초해서 살펴볼 때 어떤 이윤극대, 효용극대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걸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맥시마이제이션 또는 미니마이제이션 이걸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미시경제학의 기초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요.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데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세고전학파에서. 아셨죠? 자 다시요.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하는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돼서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니까 정부야 개입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고전학파랑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앞에 세자가 붙었어요. 그 세자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경제학적인 최적화 원리가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합리적 기대라는 게 뭐야? 적응적 기대라는 게 있고요. 합리적 기대라는 게 있어요. 또 정태적 기대도 있어요. 정태적 기대. 정태적 기대는 이제 어떤 예상을 할 때 어제랑 그냥 오늘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가장 띨띨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지도를 보는 거야.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한 5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야. 그럼 이제 지도가 이제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적응적 기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 중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인데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래도 최신이긴 한데 1년 전에 업데이트를 한 거야.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예측 못하는 어떤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과거에 업데이트된 것만 가지고 길을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변수에 대해서 현재와 또 과거 이런 정보만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틀리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거는 이제 1년 전에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체계적이라는 말을 써요. 시스테미컬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체계적인 오차가 발생해요. 발생. 얘는 지도가 5년 전, 막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니까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올드한 거죠. 합리적 기대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표현 좀 봐주세요.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요. All available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게 내비게이션인데 실시간 내비게이션이야. 실시간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도로교통 상황 같은 거 볼 수 있잖아. 지도에서. 그런 거 딱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지?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완전한 예견은 아닙니다. 신과 같이. 아니 내비게이션이 내가 이쪽 길이 막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쪽 길로 쫙 가고 있었는데 내 전방 100m 앞에서 차 사고가 난 거야. 그거 어떻게 막힐 수 있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이제 신적인 영역까지 가야지. 야 전방 앞에 100m에서 차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미리 뭐 한 1km 전에 우회전해서 가. 이런 거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게 합리적 기대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계속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아이고 나 오늘 또 시험 봤는데 실수했어. 어쩌다 한 번 잘못하는 게 그게 마킹 잘못하고 이런 게 실수지 매번 실수했대. 그럼 그 실력이지 뭐. 그러니까 체계적인 오차 같은 게 여기서는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기대론자들의 주장은 바로 뭡니까 하면요. 정부가 이용 가능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어떤 정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앞에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게 되면 이게 통화주의랑 가까워요.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와 가까운 건데요. 통화주의에 자연 실업률 가설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자연 실업률 가설은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라고 하면요. 네, 맞아요. 자연 실업률 가설에서는 단기에는 뭐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지만 요거요. 장단기로 나눠서 보게 돼요. 통화주의는 원래 그래. 적응적 기대 가설이고 장단기로 나눠서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게 되면 단기에도 조차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거야. 야, 네 정책 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그럴 줄 알았지? 해가지고요. 단기에도 물가만 상승하고요. 실업률이라든가 국민소득을 전혀 증가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효과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정책 무력성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총수의 확장적인 정책이 단기에서 물가만 상승시키고는 결과만 가져오고요. 실업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합리적 기대를 할지라도 신과 같이 예상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여기 예상치 못한 정책, 이거를 깜짝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늑대야 이렇게 하면 이제 어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했는데 몇 번 그렇게 뻥뻥뻥뻥을 쳐봐. 그러면 그 다음에 늑대야 하면 어떻게 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뭐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번 만약에 정부가 뻥을 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래 혼자 실시해라. 뭐 네가 하든 말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에는 오히려 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합리적 기대 학파 주장은 뭐냐면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예측 가능하게 되면 단기에도 정부 정책은 아무 효과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기엔 당연히 효과가 없고 단기에 잠깐 효과가 있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정책을 실시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꾸 그렇게 단타 깜짝쇼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기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세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경기 변동 이론인데요. 경기 변동이 레알이에요. 실물이니까 레알. 맞아요.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RBC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RB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물적인 측면에서의 충격입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라든가 석유 파동, 노동쟁이 같은 실물적인 요인이 어떤 통화량의 변화나 이런 것보다도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물적인 게 이게 공급 측면 충격 아니겠습니까? 공급 측면의 충격 요인이 경기 변동의 주요한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물가와 임금은 신축적이고요.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세고전학파잖아.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고전파이기 때문에 세고전학파예요. 그러니까 물가와 임금이 다 뭐예요? 가격이잖아. 가격이 신축적인 거예요. 가격이 신축적으로 잘 작동되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인 실업만 존재하고요. 비자발적인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 우리 다음 실업 시간에 할 건데 여기 이제 완전 고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고용된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 세자가 들어가 있어요. 세자. 세고전학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요 미시경제학적인 기반 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자에 합리적 기대랑 미시적인 최적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어떤 실물적인 충격.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고전학파가 우리 세고전학파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뭐였어요? 합리적 기대와 미시적인 최적화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 정책 무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 정책은 효과 없어, 무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세케인작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소리? 효과 있어 이렇게요. 정책 무력성 명제는 합리적 기대 이론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물가나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항상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정부 정책이 무력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야. 근데 케인즈가 봤을 때는 야,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여기 보면 물가와 임금이 완전히 신축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요 경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금과 물가가 우리가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경직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합리적 기대를 도입한다 해도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된다?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시겠죠? 정부 정책 효과 없어? 아니야, 효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뭐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사용하더라도 말이야. 여기 가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게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왜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안 돼? 그걸 주장하는 게 이거지. 우선 세케인작파는 세자에는 합리적 기대가 이제 반영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요. 이거는 수용합니다. 미시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수용을 해요. 세자에는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케인작파는 뭐냐면 고전학파랑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경직성이라니까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왜 가격이 경직돼 있어? 이거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정보가 불안전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가격이 올랐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가 올랐네. 명목임금 올려달라고 해야겠네. 잘 모르는 거예요. 정보가 불안전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불안정 경쟁이 있습니다. 독점 생각해 보세요. 독점. 과점, 독과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독과점 시장에서 우리 미시에서 본 것처럼
한계 비용 가격 설정처럼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딱 경직된 수준에서 그냥 안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메뉴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알고 있는 맨큐라는 교수가 만들어낸 거죠. 아니, 우리 메뉴판 중국집 생각해봐. 갔더니 중국집 짜장면 가격이 6,000원인데 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은 갑자기 가격이 변해서 6,300원이 되고 내일은 5,800원이 되고 좀 웃기잖아. 짜장면 가격이. 그때그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사소하게 하다 보면 괜히 메뉴판을 가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에이 됐어. 그냥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당분간 큰 충격이 있거나 원자재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6,000원으로 계속 유지할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가격이 막 신축적으로 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물론 장기에는 임금과 물가가 신축성이 된다. 뭐 그거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케인즈 학파는 뭐다? 단기에만 관심 있어. 그래서 단기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경직성을 갖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많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시경제 관련된 안정화 정책에서요. 그것과 굉장히 중요한 게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필립스 곡선의 형태는 AS 곡선하고 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닮았어요. 방향만 이제 우상향하냐 우하향하냐 그것만 차이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똑같게 됩니다. 나중에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냐 그걸 나타내요.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면 효과가 없고 우하향하면 효과가 있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화주의 정책, 통화주의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재량적인 정책과 준칙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랑 같이 어떤 주장이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더 나가서 여기다 기대를 이제 반영했습니다. 특히 기대 중에서는 적응적 기대를 가정한 자연 실험률 가설보다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 세고전학파, 세케인즈 학파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합리적 기대랑 미시적인 최적화를 이용했을지라도 세고전학파는 그렇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니까 정부 정책은 효과 없어 이렇게 가는데 케인즈 학파는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경직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효과 있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한 요인 중에서 RBC, 실물적인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중에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 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약간 매듭 짓는 거니까 좀 한 두세 번은 좀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